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한 주가 돼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네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상당히 중요했어요. 맨날 다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영학 개론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은 정말로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에서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수업을 할 때 어떤 내용을 또 중점적으로 또 다뤄야 여러분들한테 이 교과목의 어떤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고민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정말로 경영학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고 앞으로 경영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 그런 친구들은 정말로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번 시간에 우리 계량적 접근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계량적 접근법. 순서를 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경영학에 있어서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는 클래시컬 어프로치, 고전적 접근이라고 해서, 이제 말로만 한번 해볼게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그 다음에, 베버의 관료제론, 그 다음에 페올의 일반관리론 이야기 했었죠. 수업 시간에 제가 저저번 주차인가 이야기를 할 때 테일러와 페이오를 좀 헷갈려가지고 헷갈리기라보다는 그때 제가 아마 좀 몸이 안 좋아서 약을 먹고 있었는데 약을 먹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좀 테일러하고 페이오라고 이름 학자를 좀 다르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눈치를 채셨던 것 같은데 그런 거 보이면 바로바로 좀 연락을 해주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고맙게 생각해요. 제가 이야기를 할 때 뭐 틀리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바로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저는 그냥 강의 진행하다 보면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수업 듣다 보면 모니터링이 되잖아요. 그런 거 좀 도와주시고요. 혹시 좀 제가 잘못 설명하는 게 있다고 해도 선생님이 지금 잠깐 좀 컨디션이 안 좋구나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래시컬 어프로치 이야기하면서 테일러, 페이올, 베버 각각 과학적 관리법, 일반관리론, 관료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게 비헤이비어럴 어프로치라고 해서 행동적 접근이라고 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호손 스터디. 그래서 호손 스터디를 통해서 인간관계론이 정립됐다. 인간관계론의 핵심은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 간의 어떤 심리적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비공식 집단, 인포멀 그룹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 간 어떤 친밀한 관계, 이런 것들이 우호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 그렇죠? 직장이라는 게 경제활동만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조직에서 바라보는 인간,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직이 바랬던 인간은 그야말로 기계적인 합리적인 인간이었지만 인간의 본질적인 특징은 자연적인 존재고, 그죠? 자연적인 존재라 하면 욕구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타인과 어울리고자 하는 사회적인 존재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후에 그러한 어떤 인간의 특징으로 인해서, 그죠?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특징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필요했다라는 거고, 동기부여를 위해서 욕구를 충족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학자들이 바로 매슬로우와 맥그리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퀀터테이티브 계량적 접근법에서 중요한 것들은 뭐였냐면 여기서부터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죠. 경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independent variable, 독립 변인과 dependent variable, 종속 변인 간 관계로 파악하려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 모든 독립 변인이 우리가 다 통제될 수 없다라는 한계를 가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이 그런 거였어요. 함수 얘기도 좀 해봤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고전 경제학에서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소도 살펴봤어요. 토지하고 노동력인데 토지하고 노동력 이런 것들이 독립변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주된 요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다 통제하기 어렵다. 우리가 함수 공부할 때도 3차 넘어가면은 상당히 복잡했잖아요. 근데 4차, 5차, 6차, 7차 이렇게 가면 변인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기가 쉽지가 않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이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저번 시간에 선형계획법이라는 것도 좀 살펴봤어요. 그죠? 이런 것들 살펴보고요.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조금 이제 계량적 접근법을 확실하게 마무리하지 못하고 애매하게 이제 강의가 종료됐는데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다시 3페이지 한번 보세요. 계량적 접근법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군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리적인 기법을 도입한 것에부터 비롯됐다라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예로 들을 수 있겠어요. 그거 군대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겠네. 수송 문제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 군대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보드마카가 또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강이 있고 그리고 이쪽 지점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진다. 그러면 이제 이쪽 산 너머에서 이제 보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보급을. 전투를 하려면 보급품이 있어야죠. 군인들이 먹을 식량만 해도 충분해야 되잖아요. 군인들을 배불리 먹이지 않으면 효과적인 전투를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무기 같은 경우도 뭐 식량하고 무기 같은 경우도 줘야 되고. 근데 이제 산이 있고 이제 강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 수송 문제가 중요하다. 또 썼네 아까. 이 수송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수학 시간에 경우의 수 때 기본 문제로 나오는 거. 요 A 지점과 B 지점이 있을 때 갈 수 있는 경로 개수 같은 거 구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최단 경로 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군대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 경영에서도 이런 이슈가 있죠. 어떻게 하면 이제 유통 단계에서 신속하게 배송을 할 것인가, 최단 경로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좀 접근해 보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계량적 접근법의 어떤 이슈예요. 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수송 문제도 있고 어떤 학생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도대체 군대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뭡니까? 포를 쏴요. 포를 이렇게 포를 팡 쏘면 이쪽 이제 적진에다가 포를 쏴서 적의 진주를 파괴해야 되는데 이 포도 보면 쏠 때 보면 이렇게 포를 쏴야잖아요. 우리 이런 거 배웠죠. 요 지점이 이제 A, B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위로 볼록이니까 A는 음수가 되겠네. 음수인가? 아니 여기 마이너스가 붙겠네요. 위로 볼록이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포를 어느 정도 위치에서 쏴야 되는지 포물선을 예측해서 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완벽하게 진공 상태가 아니고 이제 바람 같은 게 독립변인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통제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바람이라든가 뭐 비라든가 이런 것들, 그죠? 오케이? 이런 것들이 이제 통제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군대 문제라는 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량적 접근법이 대두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3페이지 계속 볼게요. 그래서 계량적 접근법은 어디에 영향을 줬냐면 첫 번째는 프로덕션 앤 오퍼레이팅 매니지먼트,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생산 운영 관리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생산 운영 관리. 저번에 우리가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선형계획법 배웠었죠. 그 선형계획법에서도 그때도 잘못 설명했어요. 그때 제가 그 식을 3x 플러스 1y인데 요거를 x로 썼었던 것 같아요.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를 바로 올리고 막 바로바로 좀 모니터링을 하는데 가끔씩 잘못 설명하고 틀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아셨겠지만 이런 것들 너무 또 민감하게 받아들이시지 말고 이게 다 온라인 수업에서 좀 어려운 점들이에요. 직접 오프라인에서 수업했으면 이런 거 바로 선생님 이거 바로 X라고 쓰셨어요 라고 바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바로 잡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어찌됐건 간에 선형계획법을 했어요. 그래서 선형계획법에서 있어서는 결삭공정과 그 다음에 조립공정을 어떤 식으로 가져갔을 때 A, B 제품의 단위 원가가 최대가 되게 생산을 할 수가 있을까? 그죠?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생산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였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을 이제 수학적 기법, 경영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이익을 달성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수리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공부하겠지만 이제 재고 모형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기타 여러 가지 실제 예시들이 있으니까 그건 좀 뒤에서 좀 다뤄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경영정보학에 영향을 미쳤다. 경영정보학은 우리가 줄여서 MIS라고 쓰는데 요거는 이제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이라고 이야기해요. 경영정보 시스템. 이게 불과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각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조직 내에서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그죠? 조직에서 경영정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없죠. 이 사이에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정보 시스템은 어느 때 이용해? 실생활에. 도대체 선생님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수강 신청 해봤을 거예요. 수강 신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해요? 학교에 있는 종합정보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잖아요. 종합정보 시스템, 그죠? 종합정보 시스템에 로그인할 때 보통 여러분들의 이제 학번이 아이디가 되고 나름대로 패스워드를 정한 게 있을 텐데 그 패스워드를 통해서 들어가죠. 그러면 수강 신청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정보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 CRM이라는 게 있어요. CRM. 요거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커스터머, 우리말이래. 이런 걸 설명을 잘못한다는 거야, 말을. 용어를. 영어로 얘기하면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해요.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해요. 고객 관계 관리. 네. CRM을 할 때도 우리가 정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다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 급여를 받잖아요. 이 급여 처리 시스템도 다 정보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뭐 넓은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면 아주 넓은 의미에서 얘기하면 우리가 이용하는 뭐 구글이라든가 네이버, 다음 같은 경우도 다 정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이런 것들에 이제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계량적 접근법이 이제 컴퓨터가 발전함에 따라서.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 산업공학이 있는데 제가 말로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경영학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산업공학에서 다루게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계량적 접근은 생산 운영 관리나, 그죠? 두 번째, 경영 정보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생산 운영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한번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한번 보세요. 요거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자, 거기 4페이지 보면은 이제 생산 운영 관리의 목표는 고객이 바라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수한 품질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제품 서비스를 낮은 가격, 프라이스라는 거, 그 다음에 제때에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제조업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게 중요하냐? 첫 번째,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지만 이 퀄리티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 품질이라고 하죠. 제품 품질. 우리가 품질 그러면 제조상의 품질만 생각할 수 있는데 품질의 개념을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비스업에서도 이 품질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거기 직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응대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좋은 품질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1장에서 경영 기술 얘기할 때, 개념적 기술 공부할 때 다루었던 것 같은데, 품질 그러면 보통 우리가 QM이라고 해서 품질 관리, 요
요 M은 뭐겠어요? 퀄리티 매니지먼트. 그래서 우리가 QM이라고 보통 많이 해요. 품질 관리. 그래서 우리가 앞에 1장에서 공부했던 거는 앞에 T를 붙여서 우리가 전사적 품질 관리, 토털 퀄리티 매니지먼트라는 거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죠? 단순하게 양품이냐 불량품이냐를 따질 게 아니라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에게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까지 조직 차원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어떤 품질 관리의 개념이다라는 거 공부했었죠. 그래서 생산 운영 관리에 있어서의 목표는 첫 번째가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조 쪽에서는 양품들을 생산하는 거고 자동차를 우리가 구입했는데 처음에 시승을 하려고 문을 딱 열었는데 문짝이 뚝 떨어져 나간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품질 관리 상당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고객이 감동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저번에 선생님이 막 이게 뭐 정규 분포다 뭐다 그리면서 뭐 평균에서 표준 편차를 뺀가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뭐 더한가 뭐 이런 것들 그림을 그렸었잖아요. 그래서 설명했던 게 6 시그마다. 6 시그마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6 시그마는 품질 관리라는 거예요. 품질 관리. 이 6 시그마라는 게 여기 평균에서 2배의 표준 편차, 그 다음에 3배의 표준 편차, 그 다음에 6배의 표준 편차를 빼면 데이터 값이 모든 이 정규 분포 안에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IQ 검사 이야기하면서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때 뭐 제가 뭐 평균하고의 뭐 걸어 떨어지는 어떤 차이도 말씀드리고 표준 편차 얘기하고 분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품질 관리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실제로 조직에서는 6 시그마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비스업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서비스업에서도 꼭 제조상의 품질뿐만 아니라. 자, 두 번째는 설명드릴까요? 이 6 시그마를 서비스업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이 5단계를 거치거든요. 첫 번째는 6 시그마를 서비스업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이 5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문제점이 뭔지 정의를 내려보는 거예요. 정의. define. 자, 예를 들면 되게 이제 학교에는 이제 커피를 파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근데 커피를 파는데 뭐 아침에 수업을 이제 하러 가는데 예를 들어서 아침 수업이 이제 9시다. 9시에 수업을 시작한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학교에 도착하는 시간 8시 한 30분 정도 1교시면 이 정도에 도착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아침에 이제 1교시 들어가기 전에 추운 겨울날 커피 한 잔을 먹고 싶다 그러면 커피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딜리버리 되는 시간을 10분 정도로 잡았을 때 이게 한 2-30분 되면은 거의 커피 마시는 걸 포기를 하죠. 10분 내에 이루어지면 좋잖아요. 근데 커피 전문점에 가서 학교 하나 있는 커피 전문점에 가서 커피를 먹으려고 하는데 너무 커피를 먹을 수가 없다. 쉽게 먹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뭐냐라고 정의를 내려보는 거예요. 왜 커피를 아침에 못 마시는가? 그러니까 회사 커피 전문점 입장에서는 그만큼 학생들이 많이 안 오면 매출이 감소돼서 결과적으로는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점이 뭔지 품질에 있어서 지금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조업에서는 품질 관리 잘하면 되니까 서비스 업무점은 이제 추측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문제점이 뭔지 측정을 하죠. 측정. 어떻게 측정해? 가만히 봤더니 커피를 딜리버리 받는데 너무 시간이 걸린다. 뭐 보통 한 25분 정도 걸린다. 우리 식당 가서도 점심시간에 어떤 음식 먹어요? 되도록이면 빨리 나오는 음식. 그래서 만만한 게 비빔밥. 비빔밥 같은 경우에는 주문과 동시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특히 우리 중국 음식 배달해 먹을 때 한 25분만 기다려도 벌써 짜증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집에서 이제 음식을 시켜 먹으면 거의 5분 내에 오는 것 같아요. 저희 집 바로 옆에 중국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딜리버리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커피가 나오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지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Analyze, 분석 단계. 그럼 실제로 커피를 먹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뭐 15분, 20분 걸렸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돼.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커피를 주문받는 직원이 한 명밖에 없었다, 혹은 두 명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서 주문받는 사람들이 한 5명 정도 되면 아침에 이제 줄을 서가지고 커피를 기다리는 학생들의 수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두 번째로는 커피 하나를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 이런 분석 요인에 따라서 실제로 개선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은 주문받는 직원 수를 늘려본다든가, 아니면 커피를 조금 더 빠르게 만들어 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고, 실제 나중에 마지막으로 여기는 이제 개선이라고 할게요. 통제를 해보는 거죠. 개선된 사항들, 주문받는 점원의 수를 늘렸을 때, 그리고 커피를 만드는 속도를 빨리 했을 때 과연 처음에 시간보다 얼마큼 단축됐는가. 한 5분 정도로 10분에서 10분 정도 단축돼서 한 7분 정도면 커피를 주문한 이후에 마실 수 있게 됐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커피를 마시겠죠. 이런 게 바로 이제 우리가 품질 관리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이것도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이렇게 첫 글자만 타서 드마익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품질 관리를 하는 어떤 과정, 그죠? 똑같아요. 어떤 품질 관리야? 티 붙이면 더 좋겠네. 전사적 품질 관리를 하는 과정. 커피 전문점에서는 직원이나 매니저 모두 달려들어서 이 문제점을 정의해보고, 실제로 시간 측정해보고, 이유를 분석해보고, 분석된 상황에 따라서 개선 사항을 생각해보고, 실제로 개선하기 전 상황과 비교해보는 통제 과정을 거쳐보면 품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자세하게 설명을 했더니 또 길어졌네. 자, 요거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산 운영 관리의 목표 두 번째는 코스트예요. 코스트는 잘 알다시피 이제 비용이죠. 비용은 어떻게 해요? 비용은 낮은 게 좋죠, 그죠? 예를 들면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비용 줄이는 거 중요해요. 세상에서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어떤 자동차를 만든다고 하는데 비용이 자동차 만드는데 5억이 들었다.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많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원가를 낮춘다든가, 그죠? 어떤 단위 원가를 낮추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과거에는 이제 소품종 대량 생산을 했어요.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면은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거든요. 규모의 경제,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이라고 해요.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 규모의 경제. 이 규모의 경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뒤에서 또 제가 설명드릴 텐데, 수량이 많아질수록, 제품 생산 수량이 많아질수록 단위 원가가 감소하는 그런 현상을 말해요. 이게 공동구매 같은 거예요, 일종의. 다시요.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단위 원가가 감소하는 것들을 말한다.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단위 원가 감소,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단위 원가가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고 한다. 그래서 비용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 근데 최근에는 다품종 대량 생산도 가능해졌어요. 여러 가지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요것도 좀 예시를 설명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드릴게요.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다품종 대량 생산도 가능해졌다라는 건데 나중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시간. 요거는 이제 고객들에게 제품이나 서비스가 전달되는 과정을 줄이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 온라인 쇼핑몰에서 어떤 제품 구입하면
택배 아저씨만 기다리잖아요. 그 제품을 우리가 상당히 받아보기를 원하면, 그죠? 예를 들면 뭐 일주일 뒤에 친구와 어디 물놀이를 간다고 해서 예쁜 래쉬가드를 구입했는데 그거 빨리 오기를 바라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빠른 배송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이제 택배 회사들이 아니요, 다시요. 또 택배 회사래. 많은 이제 온라인 쇼핑몰들이 택배 회사를 갖다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죠. 자, 그리고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주문을 했는데 계약을 맺고 주문을 했는데 이게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최근에 뭐 요새 같은 경우 이제 SUV 자동차들이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여러분들 팰리세이드라는 자동차 아시죠? 그런 게 이제 SUV 차인데 스포츠 유틸리티 비이클이라고 해서 그런 차들은 이제 바로바로 이제 받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 대기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다면 상당히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렉서빌리티는 유연성이라고 해요. 유연성.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유연성이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자동차만 자꾸 예를 드는데 지금 이제 현대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중에서 아반떼하고 소나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랜저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생산할 때 이 세 종류의 차 중에서 인기 있는 차종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랜저가 소비자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반떼는 고객들이 덜 사랑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반떼에서 일하는 구성원들이 그랜저를 생산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생산 라인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 자동차를 생산하는 그런 어떤 뭐라 그래? 우리말로 번역하기 어렵네. 플랫폼이 있을 텐데 유연성 있는 플랫폼을 갖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소나타나 아반떼나 그랜저를 모두 생산할 수 있는. 그래서 물량이 많아지는 제품을 특정 라인에 국한하지 않고 다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QCTF를 통해서 우리가 생산 운영 관리의 어떤 목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1부 이렇게 마치고요. 2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